최근 유럽은 미사일이 다 떨어지자 한국에게 SOS를 요청하며 한국에게 손 벌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안보 지형을 바라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하나의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하늘이 비어가고 있다. 방공망이 먼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장의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전차와 보병의 싸움이 아니라 미사일과 드론의 소모전이 되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사상 초유의 방공 미사일 고갈 사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미국산 패트리엇, 유럽산 SAMPT. 과거에는 든든한 방패로 여겨졌던 이 체계들이 지금은 공급 마비 상태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물량입니다. 주문은 쌓이는데 미사일은 나오지 않습니다. 나토 동부전선 국가들은 이미 체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쏟아붓는 저가 드론과 미사일 공격에 요격 미사일은 눈덩이처럼 소모되고 있고 옛 소련 시절 무기 재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서방의 첨단 무기 체계는 성능은 뛰어나지만 생산 속도가 전쟁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독일 연방군 조달청장의 발언입니다. 그는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구매 결정의 핵심은 성능이 아니라 얼마나 빨리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은 곧 유럽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의 가격은 최대 50억 원에서 58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돈을 내도 살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는 값싼 드론과 미사일을 물량으로 쏟아붓고 있고 유럽은 비싼 요격 미사일을 하나씩 소모하며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에서 유럽의 시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도 아니고 기존 유럽 방산업체도 아닌 동쪽의 대한민국입니다. 유럽이 한국을 바라보기 시작한 이유는 단순히 무기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미사일 양산 능력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에서 검증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에 대비하며 수십 년간 실제 위협을 상대로 방공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 경험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이제 유럽은 성능 좋은 무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늘을 막아줄 수 있는 현실적인 해답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답으로 한국산 방공 시스템이 전면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이 처한 상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왜 이 선택이 불가피해졌는지 분명해집니다. 현재 유럽의 방공망은 단순히 취약해진 수준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한계에 도달한 상태입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유럽정책분석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패트리엇을 포함한 주요 요격 미사일의 가격은 발당 최대 58억 원에 달합니다. 문제는 이 가격이 아닙니다. 돈을 아무리 준비해도 지금은 물건 자체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문은 수년치가 밀려 있고 생산 라인은 이미 포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수백만 원 수준의 저가 드론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미사일을 파상적으로 쏟아붓고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수십억 원짜리 요격 미사일을 한 발 한 발 소모하며 막아내고 있습니다. 이 구조가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을 리 없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은 더 절박합니다. 과거 소련제 방공 미사일에 의존해왔지만 재고는 이미 고갈 단계에 들어섰고 서방 무기로의 전환은 시간도 비용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과 유럽 방산 기업들은 성능은 뛰어나지만 납기는 최소 수년 단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의 기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배치할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공급할 수 있는가, 그리고 실제 전장에서 쓸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핵심이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맞춰 보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미국은 자국과 동맹 우선 배치로 여유가 없습니다. 유럽 내부 방산업체는 생산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적으로 선택지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남는 국가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이때 부상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방공미사일을 연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미 대량 양산 체계를 갖춘 몇 안 되는 국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한국의 방공 시스템이 이론상 무기가 아니라 실제 위협을 상대로 다듬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적어도 침투 무기까지 다양한 위협을 동시에 운용합니다. 한국은 이런 복합 위협을 전제로 방공체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단일 무기가 아니라 다층 방어 개념이 기본 구조입니다. 유럽이 지금 맞닥뜨린 상황 역시 비슷합니다. 드론,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이 혼합된 공격이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의 경험은 그 자체로 매력적인 해답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생산 속도입니다. 한국 방산업체들은 평시에도 대량 생산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증산이 가능하도록 라인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유럽이 가장 원하는 조건, 지금 당장 공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한국은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시선은 더 이상 탐색이 아닙니다. 검토를 넘어 실질적인 협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산 방공 미사일이 단순한 수입 품목이 아니라 유럽 안보의 공백을 메울 현실적인 방패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유럽이 왜 한국의 방공 체계를 구체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핵심은 한국이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다층 방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대서양협의회를 비롯한 서방 안보 싱크탱크들은 한국을 수출 가능한 다층 방공체계를 완성 단계까지 끌어올린 드문 국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실험 단계가 아니라 즉시 운용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청웅 II 그리고 L-3입니다. 청웅 II는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서 이미 실전 배치를 마쳤고 해외 수출을 통해 검증까지 끝난 무기체계입니다. UAE,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등 중동 주요국들과 총 1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며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이 무기들이 선택된 이유는 단순히 요격 성능 때문이 아닙니다. 청웅 II는 저고도부터 중고도까지 드론과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러시아가 사용하는 공격 방식과 유럽이 직면한 위협 환경에 정확히 들어맞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더해 L-3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집니다. L-3은 청웅 I보다 훨씬 높은 고도에서 적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서방에서는 이 무기를 한국 형사들하고 부릅니다. 중요한 점은 LS-3이 단독 무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청웅 II가 하층 방어를 맡고 LS-3이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구조. 즉, 한국은 이미 상층과 하층을 동시에 막는 완성형 다층 방어 개념을 실전화한 상태입니다. 이 구조는 유럽이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아직 완성하지 못한 모델입니다. 패트리엇과 CMPT를 조합해 비슷한 효과를 노렸지만 생산 속도와 비용 문제로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반면 한국의 체계는 하나의 국가가 통합 설계하고 운용 경험까지 쌓아왔다는 점에서 도입 이후의 시행착오가 훨씬 적습니다. 특히 나토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상호 운용성에서도 한국은 이미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L-SAM은 나토의 통합 방공 미사일 방어 체계와 연동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즉, 유럽 국가가 한국 무기를 도입해도
기존 나토 시스템과 충돌하지 않습니다. 이 점은 유럽에게 결정적인 조건입니다. 더 나아가 청웅 II를 이미 도입했거나 도입을 검토 중인 국가들 사이에서는 LSAM을 함께 묶은 패키지 구매 문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층과 상층을 동시에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해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미사일을 파는 나라가 아닙니다. 유럽이 원하는 것은 무기 하나가 아니라 방공체계 전체입니다. 그리고 이 체계를 가장 빠르게 이전하고 운용까지 연결해 줄 수 있는 나라로 한국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 유럽 전체의 안보 전략으로 확장됩니다. 유럽이 한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개별 무기의 성능 때문이 아니라 시간과 구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U는 이미 유럽 재무장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리암 유로페라 불리는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유럽의 지상 방공 전력을 최대 40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방대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공급자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자국 방위와 인도 태평양 전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유럽 내부 방산업체들은 기술력은 충분하지만 생산 속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몇 년 뒤의 인도 일정은 지금 당장 방공 공백을 겪는 국가들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국가는 사실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한국은 전시를 가정한 방산 체계를 이미 오래전부터 구축해왔습니다. 빠른 생산, 안정적인 품질, 그리고 실제 위협을 전제로 한 설계.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유럽이 한국에 기대하는 역할은 단순 납품업체가 아닙니다. 공동시험, 합동교육훈련, 지휘통제 체계 연동, 그리고 장기적인 유지 보수까지 포함된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즉, 한국은 유럽의 방공망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고 함께 운용하는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K방산 전체의 위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 그리고 보람의 KF-21이 유럽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천군과 LSAM이 더해지면서 이제 한국은 공격과 방어를 모두 갖춘 종합안보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공체계는 한 번 도입하면 수십 년간 유지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유럽이 이 영역에서 한국을 선택한다는 것은 단기 계약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신뢰를 의미합니다. 이 선택이 갖는 무게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유럽의 하늘을 지키는 방패가 한국 기술로 채워지는 순간 K방산은 중동을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도약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 성과가 아니라 국제 안보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바뀌는 신호입니다. 지금 유럽이 보내는 구조 신호는 일시적인 요청이 아닙니다. 미사일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은 앞으로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유럽의 방공 공백은 곧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새로운 중심으로 이동하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고 있습니다.